네, 옥터디 기초엔 기본생물 7장 막의 구조와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유동 모자이크 모형이라 가지고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이란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막은 유동적인 모자이크 구조를 띠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계속 그렸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포 막이 있으면은 요게 옆에서 단면으로 봤을 때고요. 자, 위에서 보면은 이런 동글동글한 인지질 머리들이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끼어가지고 보이겠죠.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본 거예요. 자,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있느냐. 얘들은 막에 서로 인지질들이 박혀 있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이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위치를 막 바꿉니다.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대각선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 즉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거를 모자이크 구조로 하는데 얘들이 막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적인 모자이크 구조라 하고요. 자, 이런 인지질이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위아래로는 잘 안 움직이는데 좌우 요 방향으로는 엄청 빨리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수평 운동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1초에 한 10의 7승번 정도 움직이게 됩니다. 자, 요거 캠벨 보시면은 107번 나와 있거든요. 요거 오타입니다. 10의 7승번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단위로는 10의 마이너스 7승 센티미터 제곱 퍼 초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만 얘들이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는 거는 엄청 느려가지고 거의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하 운동은 플립 플랍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립 페이즈, 플랍 페이즈, 스크램블라이즈 이런 효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막의 유동성 정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소수성 상호작용으로 얘들은 아주 약하게 결합을 하고 있다. 얘들끼리 아주 약한 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런 인지질 불포와 지방산 꼬리들 같은 경우에는 구부러져 있다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지만은 사실 얘들이 이렇게 지방산은 꾸불꾸불하게 그려져 있다 했죠.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시스 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산이 있는데 요 개 중에 이렇게 꺾여 있는 불포화되어 있는 애들도 있다. 이렇게 제가 전에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벌어진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어떻다? 서로 꽉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져 가지고 막 유동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포와 지방산 꼬리를 가진 놈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겠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동성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막의 유동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지방산의 포화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죠. 얘들이 불포화되어 있는 애들, 자, 이렇게 있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불포화되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오히려 꺾여 있고요. 얘들이 포화되게 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포화되어 있단 말은 이런 이중결합이 사라져가지고 수소가 붙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화 정도가 막의 유동성을 결정하는데 포화가 되면 될수록 얘들이 벌어지지 않고 오므라들기 때문에 유동성은 감소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지방산의 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은 서로 약하지만 이렇게 어쨌든 서로 결합을 하려고 합니다. 소수성으로 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이런 결합의 힘이 세지겠죠. 따라서 꼬리의 길이가 길면은 막의 유동성은 감소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콜레스테롤 있습니다. 자, 콜레스테롤도 설명을 드렸죠. 요런데 이제 막 사이에 얘들이 박혀 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콜레스테롤이 이런 육각형 고리 3개와 그다음에 오각형 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얘들이 이런 식으로 꺾여 있고 끝에 OH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소수성 부위는 막 안쪽에 이렇게 박혀 있게 되는데 얘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상온에서는 자, 요거 이 5개념으로 가르쳐 주시는 강사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상온과 그다음에 저온입니다.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좋아하는 체온과 같은 따뜻한 온도 있죠. 자, 요 상황에서는 유동성을 억제를 합니다. 왜? 얘들도 소수성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옆이랑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다른 지방산들하고 얘들이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자, 가지마 하고 서로 붙어가지고 잘 움직이지 못하도록 오히려 막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저온에서는 온도가 낮아지면은 오히려 얘들이 막 붙으려고 하겠죠. 서로 얼어가지고 꼼짝달싹 안 하고 서로 막 붙어가지고 꽁꽁 얼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얘들이 오히려 부피를 제공해주면서 공간을 확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마 하면서 오히려 막의 유동성을 더
더 높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동성을, 저온에서는 억제, 오히려 저온에서는 유동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거 온도마다 다른 거예요. 자, 절대적인 온도 값은 없습니다. 다만 그냥 표현을 잘 보세요. 따뜻한 온도 혹은 상온 이런 게 나오면은 유동성이 억제, 저온 이런 게 나오면은 유동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 되는데 온도는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온도가 높으면은 얘들이 열을 받으니까 열을 받으면은 에너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더 활발하게 막 움직이려 할 거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얘들이 꽁꽁 얼어붙을 테니까 얘들은 막의 유동성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온도와 관련해 가지고 막의 유동성과 서식지 온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 그 다음에 더운 지방에 사는 애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추운 지방 사는 애들은 막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화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얼어붙으면 막이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오히려 더 높이려는 쪽으로 진화를 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위에서 다 설명을 한 내용들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증가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고리가 더 꺾이게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산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짧게 만들어야겠죠. 길면 길수록 얘들이 더 잘 달라붙으니까 짧게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이 이제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데 얘들을 유지하거나 혹은 증가를 시킬 겁니다. 콜레스테롤을 증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콜레스테롤은 저온에서 막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 했죠. 그 다음에 고세균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데, 고세균은 자, 요 그림 한번 보고 갑시다. 둘, 셋, 넷 요렇게 요런 구조를 아이소프레노이드 구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구조가 고세균의 지방산을 구성하는 분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가지고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게 되면은 지방산 꼬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들은 이런 가지가 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있게 되면은 옆에 다른 지방산 분자들이 이렇게 왔을 때 서로 밀어내겠죠. 공간을 더 확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가 있는 지방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착착 쌓이는 거를 방해해서 추운 지방에 있는 고세균들은 막의 유동성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더운 지방에 사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막의 유동성을 오히려 더 감소시켜야 될 겁니다. 너무 온도가 올라가지고 막의 유동성이 높아지면 세포벽이 흐물흐물해지겠죠. 그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입니다.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를 시키겠죠. 이런 식으로 발달할 거고요. 촘촘하게. 그 다음에 지방산 길이는 오히려 얘들은 더 늘릴 겁니다. 늘려야 얘들이 더 소수성 결합을 많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들은 스테롤을 얘들도 많이 발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추운 지방이나 더운 지방이나 스테롤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테롤이 있으면은 오히려 높은 온도에서는 과도한 이동을 억제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나 스테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세균 같은 경우에는 요 아이소프레노이드 지방산 꼬리를 가지고 있다 했는데, 자, 이게 길이를 이제 길게 늘리는 거죠. 긴 아이소프레노이드 체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자기가 사는 환경에 생물들은 적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물 세포막 내 콜레스테롤, 자, 요거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앞에서. 그래서 온화한 온도에서는, 따뜻한 온도에서는 인지질들의 이동을 감소시켜가지고 막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했고요. 반면에 낮은 온도, 차가운 온도에서는 인지질들이 정상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방해해가지고 오히려 유동성을 높여서 고쳐야 되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다음 막 단백질과 그 기능 봅시다. 자, 막 단백질은 크게 이제 내재성 단백질, 막 관통 단백질, 그리고 주변부 단백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재성 단백질이란 거는 이렇게 막이 있을 때요, 이 안에 이제 단백질이 박혀 있는 애들입니다. 단백질이 박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박혀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박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박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들은 이제 관통을 했죠. 그런데 얘들은 그냥 박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 애들도 전부 내재성 단백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 부위는 주로 소수성 아미노산들이 차지를 하고 있을 거고, 이 바깥쪽 부위는 친수성 아미노산들이 노출되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박혀 있으면은 안쪽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물질이 이렇게 통과하기 좋겠죠. 통과하기 좋을 겁니다. 그래서 뭐 채널이나 운반체 이런 데 작용하기도 하고요. 자, 아니면은 이제 우리 지용성 호르몬 같은 거는 요거를 잘 통과를 합니다. 세포 소수성 막을 잘 통과를 하는데, 친수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이 막층을, 소수성 막을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 바깥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호르몬은 앞에 따서 그냥 H 앞으로 이렇게 적을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신호 전달 물질들 이런 것도 이렇게 바깥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박,
그러니까 세포질 쪽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수용체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자, 아니면은 그냥 효소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박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박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박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효소 같은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배웠던 거 인테그린 같은 애들도 이렇게 제가 박혀 있다 이렇게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다 내재성 단백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 말고 또 우리 또 배웠던 것 중에 이제 세포끼리 이제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또 옆에 다른 세포가 있을 때 붙을 수 있도록 붙어가지고 있는 얘들은 박혀 있어야 서로 접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세포 접착 단백질들도 역시나 내재성 단백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막 관통 단백질은 방금 했습니다. 이 내재성 단백질의 하위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가운데 그린 얘가 내재성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양쪽을 가로질러 가지고 돌출되어 있는 부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 애들을 막 관통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자, 보통 이런 애들은 막을 관통할 때 요 안쪽 부위를 알파 헬릭스 이렇게 단백질들이 알파 헬릭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안쪽은 그래서 요 알파 헬릭스 소수성 영역들이 막을 관통을 하고, 제가 지금 여러 개 그렸죠. 지금 이런 식으로 큰 단백질 덩어리로 그렸지만 실제로는 우리 아미노산 사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이 부위가 지금 관통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관통 부위를 하나, 둘, 셋, 넷, 5번 그렸는데 이게 7번 관통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런 7번 관통하는 애들 중에 특이하게 이제 바깥에서 수용체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리간드라고 하는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을 통칭해가지고 G 프로테인 단백질, 즉 GPCR 이렇게 부릅니다. 앞으로 이렇게 부르는 애들 있으면 그냥 막 관통을 하는, 막을 7번 관통하는 단백질이고 바깥에 수용체가 있고, 자,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5번 그렸는데, 자, 7번 그냥 다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관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꼬리 쪽에 이제 또 다른 G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또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수용체 부위 GPCR 수용체 리셉터 부위고, 여기는 G 단백질이 붙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을 그냥 지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종류도 많습니다. 나중에 아주 자세히 배울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대충 생겼다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막관통 단백질은 이런 GPCR이 있고요. 요거 말고도 뭐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통과하기 좋으니까 뭐 이온 채널 같은 거, 그 다음에 포도당 같은 것도 여기서 통과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도당을 통과하는 애들은 이름을 특이하게 이제 글루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글루코즈 트랜스포터의 약자예요. 자, 얘들은 종류가 많다. 전에 잠깐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물도 여기를 통과하기 어렵겠죠. 지금 안쪽은 소수성 부니까 물은 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H2O는. 그래서 물도 통과시키기 위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채널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 물을 통과시키는 단백질 이름은 아쿠아포린 이렇게 부릅니다. 앞으로 줄여가지고 AQP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아쿠아포린입니다. 그래서 아쿠아포린 역시 알파 헬릭스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벨에 나오는 단백질 중에 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면역 세포가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배울 건데, 면역 세포 중에 이제 T 헬퍼 세포라는 놈이 있습니다. 자, 뭔지는 몰라도 돼요. 일단 이런 면역 세포가 있다. 우리 몸을 방어해주는 세포가 있다. 이렇게 알고 쓰시면 되는데, 요 T 세포 바깥에 있는 이제 단백질 중에, 막에 박혀 있는 단백질 중에 CD4라고 하는 놈이 하나 있고요. 얘는 특이하게 이제 TH 세포에서 발현되는 애예요. CD4라고 하는 단일의 알파 헬릭스 동부위를 가지고 있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거와 함께 자, CCR5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자, 얘도 아까 위에서 말한 GPCR 일종입니다. 자, 요런 두 종류의 이제 수용체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에이즈 질병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얘 원인 바이러스가 이제 HIV 바이러스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자, 얘들이 이 TH 세포를 이제 감염을 시켜요. 감염을 시킬 때 요 CD4를 인식을 해가지고 내부로 바이러스가 쏙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들어갈 때 어떤 사람들은 가만 살펴보니까 CD4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HIV에 감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살펴보니까 이유가 뭐였냐면은 요 CCR5라고 하는 GPCR이 발현이 TH세포에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이런 막관통 단백질은 자기 혼자만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주위에 다른 단백질이 있어야 상호 협력해가지고 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HIV가 얘 인식하고 얘도 인식을 해야 들어가는데 얘가 없어 놓으니까 감염을 시키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HIV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에이즈 감염을 막으려면은 얘를 이제 저해를 해가지고 막아버리면 되겠죠. 어떻게 가리면 되겠죠. 자, 그런 약물을 이제 옛날에 개발한 게 있습니다. 이름은 마라비
바비록이라고 하는 약물이고요. 캠벨에 그냥 있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시험 안 나올 것 같아요. 치료 효과는 있는데 예방 효과는 많이 떨어지는 약물입니다. 자, 그렇다고 막 관통 단백질이 이런 알파 헬릭스 구조만 있느냐, 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꼬여 있는 걸 알파 헬릭스 구조라 한다 했죠. 자, 하지만은 베타 배럴 구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베타 시트 구조를 단백질이 이룰 수가 있고요. 요거는 베타 시트라 해서 2차원 구조입니다. 베타 시트 구조고, 자, 얘들이 약간 말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꼬이면서, 자, 꼬이면서 이제 뒤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애들이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말린 거예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말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통 모양이 됐죠. 통 모양이 됐기 때문에 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베타통 혹은 베타 배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가 이렇게 막에 박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주로 얘들은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은 우리 미토콘드리아나 아니면은 엽록체 외막 있죠. 여기서 주로 발견됩니다. 참고로 내막에서는 알파 헬릭스 구조들이 더 잘 발견이 돼요. 이 정도 이제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주변부 단백질 봅시다. 방금까지 막 관통 단백질 알아봤습니다. 주변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포 막이 있을 때 막 이렇게 바깥쪽에 근처에 이렇게 달랑달랑 안이든 바깥쪽이든 달려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주변부 단백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공유결합이 아니에요. 단백질이 이런 지질에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약하게 정전기적 인력 같은 걸로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되게 쉽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신호전달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세포 골격을 연결한다든지 혹은 효소 조절 기능 이런 애들을 하고 있는 애들을 주변부 단백질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음 5번 세포 인식에서 막 탄수화물을 한번 봅시다. 자, 1번 다른 세포를 인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세포는 세포막이 있으면요. 자, 또 세포 봅시다. 이렇게 세포막이 있으면은 보통 요 바깥으로 이렇게 막 탄수화물을 달고 있습니다.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막 탄수화물 분자들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은 신분증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세포 표면에서 이제 면역 세포들이 왔을 때, 다른 면역 세포들이 왔을 때 얘가 내 몸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세포가 맞는지 혹은 아닌지 구분합니다. 그거를 자기, 비자기 이렇게 해요. 내 몸에서 만들어진 건 자기, 혹은 암세포처럼 잘못 나온 애들, 혹은 바이러스 감염을 받아가지고 변형된 애들, 이런 애들을 비자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됩니다. 자, 아니면은 우리 혈액형 있죠. 혈액형 잘못 수혈하면은 피가 응고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게 적혈구 표면에도 이런 식으로 당지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막탄수화물 얘 구조에 따라 가지고 A형, B형 혹은 다 있으면은 AB형, 없으면은 O형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발생할 때요. 발생할 때는 세포끼리 자기 유사한 세포끼리 서로 뭉쳐야 된다 했습니다. 이때 이제 자기 세포인지 아닌지 같은 종류로 분할을 할 세포인지 아닌지 구분할 때도 이런 막탄수화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막탄수화물은 짧고 분지된 사슬을 했는데 방금 제가 이렇게 짧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분지되어 있단 말은 이런 식으로 다른 당들이 살짝 이렇게 빠져 있다, 이런 거를 분지, 브랜치 형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보통은 요 당 단위체가 15개 아래입니다. 짧아요.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15개 이하예요. 그래서 길이 자체가 단백질보다 짧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분지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당도 또 종류가 많이 있을 수 있죠. 다른 종류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턴으로 인해 가지고 얘들이 어떤 세포인지 인식을 하는 신분증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 패턴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당지질. 당지질은 글리콜리피드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스핑고신 유도체다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인지질에 이제 탄수화물이 붙은 구조죠. 그래가지고 보통 막에 이런 바깥에 애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신경세포 막에 당지질은 많이 발견이 돼요. 그 다음 당 단백질 되어 있습니다. 자, 막 탄수화물인데 단백질 얘기긴 한데, 자, 얘들은 이 막 단백질에 이런 막 단백질에 탄수화물이 또 붙어 있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얘들도 막 단백질 바깥에 이런 당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용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면역 항원, 그 다음에 세포 접착 기능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자, 면역 항원이라 함은 우리 몸보다는 미생물 있을 때요. 자, 이런 미생물 있을 때 여기 단백질이 있고 여기에 당이 붙어 있으면은 이거를 우리 몸에서는 자, 내가 아니네 하고 비자기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런 애들을 내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항체가 붙을 수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을 항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얘들은 B세포가 만들어낸 항체, 안티바디, 얘들은 안티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거 자세한 거는 나중에 면역학에서 배울 거예요. 어쨌든 이 정도만 알고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뭐 다양한 구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막 탄수화물은 자, 뭐 종마다 그리고 또 개체마다 그리고 단일 개체 내에서도 세포 유형에 따라 가지고 아주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인해 가지고 세포 신분증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암세포랑 뇌세포랑 구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발생학에서 유사한 세포끼리 막 모여가지고 조직을 형성하기도 하죠. 혹은 바이러스가 이제 결합할 때 아까 앞에서 요거 CD4 그리고 CCR5 배웠죠. 이거를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HIV가 특정 세포 TH세포만 감염을 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할 때도 표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6번 막의 합성과 측명성 한번 봅시다. 자, 1번 지질 조성이 차이되어 있네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세포막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지질층을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안쪽, 바깥쪽 이렇게 나뉘는데 자, 요 구성 성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PC방은 밖에 있다, 포스파티딜 콜린은 바깥에 주로 많이 있다, 제가 외워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방향성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에서 특히 단백질 같은 애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주로 배치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질 쪽은 이제 양전화가 있는 애들, 요 안쪽, 요쪽은 세포질 쪽은 라이신 혹은 아르기닌 요런 애들이 주로 남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단백질이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를 토폴로지 이렇게 표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막에 단백질이 발현될 때 얘들이 원래 어디서 유래했냐면은 소포체부터 쭉 온 애들입니다. 소포체에서 소낭을 타고 골지체를 거쳐가지고 골지체에서 다시 소낭을 타고 막에 붙게 되는데 자, 막이 있을 때요. 이렇게 단백질이 있으면 자, 지금 KR 즉 라이신과 아르기닌이 있는 부위는 어디냐면은 여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아닙니다. 이쪽에 지금 KR 같은 양전화 아미노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 어떻게 되느냐? 자, 요 막에 이제 얘들이 붙겠죠. 붙으면은 쏙 하고 요런 식으로 붙을 겁니다. 요런 식으로 붙고 요 단백질은 어떻게? 요런 식으로 지금 붙어 있겠죠. 그리고 요쪽에 지금 KR 애들이 붙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쭉 이렇게 펴봅시다. 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쭉 폈을 경우에는 지금 KR이 세포질 쪽에 있죠. 따라서 얘들은 안쪽에 여기에 KR이 세포질 속에 남아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거를 토폴로지 이렇게 부릅니다. 참고로 GPCR 같은 경우에는 항상 M 말단이 세포 바깥에 있고요. 아까 제가 GPCR 그랬죠. 이쪽이 M 말단이고 이 안쪽이 C 말단입니다. 자, 요거는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 비대칭 분포 되어 있네요. 자, 비대칭 분포는 아까 말한 뭐 포스파티딜 콜린, 뭐 포스파티딜 세린 이런 것뿐만 아니고 단백질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결합된 탄수화물 이런 것도 지금 이쪽이 있고 이쪽은 없고 이랬죠. 자, 이런 이유로 얘들은 비대칭적으로 막은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 자체가 애초에 소포체나 골지체에서 생성될 때부터 결정이 됐었죠. 자, 그 다음 이어가지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선택적 투과성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앞에서 해오던 거예요. 우리 막이라는 거는 이렇게 인지질 막을 가지고 있는데 안쪽이 소수성 부위, 바깥쪽이 친수성 부위다 보니까 특정한 물질들은 안쪽을 투과를 할 수 있고요. 어떤 물질들은 투과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이렇게 튕겨나가거나 세포 안쪽에, 세포질 쪽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거. 요거를 선택적 투과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질 이중층의 투과성 정도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자, 1번 봅시다. 소수성 분자 되어 있습니다. 자, 소수성 분자들은 막 지질 이중층의 안쪽으로 이렇게 녹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쉽게 단순 확산을 통해 가지고 막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극성 분자 봅시다. 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질 이중층을 아주 천천히 통과할 수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뭐 산소, 이산화탄소, 뭐 아니면 질소,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거, 얘들은 OH가 있는 애들, 아니면은 뭐 NO가스, 아니면은 뭐 또 지용성 약물들, 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극성을 어느 정도 띄고는 있죠. 자, 극성을 띄고 있지만은 그 소수성 분자보다는 느리게 천천히 통과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전하를 띤 원자나 분자 되어 있습니다. 자, 전하를 띄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칼륨 이렇게 볼게요. 자, 얘들은 수화 껍질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수화 껍질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물이 이렇게 얘들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평면으로 이렇게 그렸지만은 앞에도 있고 뭐 뒤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둘러싸고 있겠죠. 얘들이 이렇게 물이 껍데기로 이온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뭐 포타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요소나 뭐 글리세롤 이런 애들도 다 전하를 띄어가지고 수화 껍질을 가지고 있죠. 글리세롤이 어떻게 전하를 띄어요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있을 때 얘들이 떨어질 수 있죠. 떨어지면 여기 음전하를 띨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자뿐만 아니라 물 자체도 자기들끼리 수소 결합을 하고 있죠. 즉 물도 물이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은 아쿠아포린이라는 물 전용 수송체를 이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아쿠아포린을 통해 가지고 세포막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이온 있죠. 이온들 같은 거, 특히 뭐 포타슘 요거 말고도 나트륨, 칼슘, 뭐 염소 이온, 그 다음에 뭐 아미노산이나 뭐 포도당 같은 애들, 이런 거는 전하가 매우 크죠. 전하가 또 매우 크다 보니까 물 껍질 아니라 이 전하 자체만으로 해도 얘들은 이런 소수성 막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얘들은 통과하기 위해서는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얘들도 채널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걸 통해가지고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자, 요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뒤에 나올 내용인데 앞에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학적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요거 참고로 기출된 내용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에너지 종류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탈수화 에너지입니다. 혹은 탈수화 에너지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이 용매에 용질이 녹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기존 용매나 아니면은 수화 껍질을 이게 이렇게 제거를 해야겠죠. 제거를 하고 다른 용매들이 얘를 둘러싸야 될 겁니다. 즉 이거를 끊어내는 힘을 탈수화 에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들을 멀쩡하게 있는 애들을 끊어야 되니까 델타 G 값이 양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재용매화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렇게 탈수화된 용질 입자가 새로운 환경에 이제 결합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용매에 들어가는 거 말고도요, 이런 식으로 채널을 통과할 때, 자, 이 안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산소가 막 이렇게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아미노산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산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자체도 이제 재용매화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때 얘들이 안에 들어가면은 되게 안정화되겠죠. 자, 이렇게 안정화되면서 또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자, 요런 거를 재용매화 에너지라고 하고요. 에너지가 방출하고 요런 과정들은 보통 델타 G 값을, 음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반응이, 즉 얘들이 K가 만약에 있을 때 물이 벗겨지고 안으로 쏙 들어가는 과정, 요 과정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려면은 요 델타 전체 델타 G 값이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이 델타 G 값이 음의 값을 가져야겠죠. 자, 따라서 얘들이 음의 값을 가지려면은 요 절대값은 얘가, 즉 재용매화 에너지가 훨씬 더 커야 될 겁니다. 이 절대값은 얘가 더 커야 이게 음수를 가지겠죠. 둘을 더했을 때. 당연한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1. 자, 절대값 했을 때 얘가 더 커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로 음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얘들이 그럼 안에서 이렇게 갇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자, 그렇진 않아요. 또 요 크기가 희한하게 포타슘 크기에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일렬로 이렇게 쭉 늘었어요. 위에서 포타슘, 아래에서 포타슘, 이래가지고 새로운 애들이 들어오면서 밑에 있던 애들을 반발력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쏙 하고 빠져나오겠죠.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리튬이 있어요. 우리 리튬 이온 같은 경우에는 포타슘보다 껍질이 더 작기 때문에 크기도 더 작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타슘 채널을 리튬도 크기가 작으니까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얘들은 직경이 작기 때문에 더 많은 물 분자가 얘들을 감싸고 있겠죠. 더 많은 물 분자가 감쌀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얘들을 이제 끊어주려면은 훨씬 더 큰 탈수화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 요 안쪽을 통과할 때 크기가 훨씬 더 커요. 지금 포타슘이 훨씬 더 크기가 큽니다. 따라서 리튬은 이렇게 삐뚤 하면서 막 낑겨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직선 형태로 K+가 K+를 밀어내는 힘보다 요 힘들은 막 서로 낑겨가지고 잘 안 빠져나올 거예요. 오히려 포타슘이 더 빠져나오기 쉬울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똑같은 포타슘 채널인데 포타슘만 훨씬 더 쉽게 잘 통과를 할 수 있어요. 애초에 이렇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자, 그 다음 수송 단백질, 트랜스포트 프로테인 봅시다. 수송 단백질은 자, 이런 이온들이나 아니면 아까 포도당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맞게 안팎으로 수송하는 단백질들을 수송 단백질이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거 이런 거 이게 다 통로 단백질, 채널 프로테인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특정 분자나 어떤 원자 이온들이 이런 친수성 구멍 통로를 가지고 있으면은 안쪽에 O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 했죠. 이런 통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농도 기울기에 따라 가지고 얘들이 쏙 하고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크게 세 개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전압 의존성, 그다음에 리간드 의존성, 그다음에 기계적 게이트를 가진 애들,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로 단백질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친수성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얘들을 통과할 때 거의 초당 수백만 개가 후루룩 하고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통과 가능해요. 농도 차이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 대표적으로
아쿠아포린이 있다 했죠. 그래서 아쿠아포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발현될 때 나중에 배울 거지만은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애가 막 발현 숫자를 조절하기도 하고요. 보통 신장의 집합관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뒤에서 할 얘기라 그냥 적진 않을게요. 그다음에 운반체 단백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운반체 단백질은 물질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백질이 있으면은, 이런 통로 형태의 단백질이 있으면은 여기에 어떤 물질에 대한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얘가 예를 들어 뭐 나트륨이다 합시다. 얘가 여기 딱 붙는다. 그럼 얘 구조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붙었는데 지금 모양이 바뀌면서 밑으로 쏙 빠질 수 있게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운반체 단백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딱 붙어야만 이렇게 작동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호로록 통과하는 채널 단백질들보다 훨씬 더 느리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통로 단백질은 그냥 지나가요. 쓱 지나가는데 얘들은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죠.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포화 현상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어요. 포화, 즉 구멍이 다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여기 밖에 아무리 많은 나트륨이 있어도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야겠죠. 이런 애들을 운반체 단백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수송 방식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동수송 봅시다. 자, 수동수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단순 확산, 심플 디퓨전이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삼투 현상, 그 다음에 아마 뒤에 있겠지만 촉진 확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요 수동 수송은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의미 자체가 수동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큰 기준이 에너지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지만은 전기화학적 기울기에 따라 가지고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이에요. 자, 참고로 확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자, 요거랑 수동 수송이랑 조금 개념이 헷갈려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산은 똑같아요. 수동 수송이랑 단순 확산, 삼투, 촉진 확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시험에서는요 우리 그냥 확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걸 그냥 단순 확산을 확산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얘들 빼버리고 그냥 확산 이꼬르 단순 확산이다. 그리고 구분해갖고 따로 이제 촉진 확산, 삼투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아까 제가 수동 수송도 요 세 개, 확산도 요 세 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확산과 수동 수송이 또 똑같은 거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동 수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지만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넓은 개념으로 막을 통과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수동으로 수송된다, 즉 막을 통과해가지고 수송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자, 확산 같은 경우에는 막 개념이 없어요. 막 개념 없이 그냥 막 물 분자 같은 게 막 퍼지는 거 있죠. 이런 것도 그냥 확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수동 수송은 생물학적 개념이고요. 그냥 확산은 어떤 물리학적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단순 확산부터 봅시다. 단순 확산은 말 그대로 단순히 확산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농도 기울기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공급 없이 물질이 이동하는 겁니다. 즉 항상 물질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골고루 농도가 이렇게 퍼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확산할 때는 이 막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농도차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막의 표면적 넓을수록 더 많이 지나갈 수 있겠죠. 표면적. 그 다음에 이 물질이 얘들을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지질 들어가는 용해도, 요 속에 녹을 수 있는 용해도에도 비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막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천천히 통과하겠죠. 자, 요런 애게 영향을 받게 되고요. 자, 삼투 현상이 있는데, 삼투 현상은 물의 이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얇은 반투과성 막을 놔두고요. 요 안에 물을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에 용질 농도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진하게, 연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이 이동합니다. 즉 여기가 더 진하니까 이번에는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질이 아니라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매가 용질이 많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에서 물 균형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봅시다. 일단 저장액은, 자, 영어로도 좀 알아두세요. 하이포토닉 이렇게 말하고요. 등장액은 아이소토닉, 고장액은 하이퍼토닉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저장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용질의 농도가 더 낮은 곳, 세포보다 더 낮은 곳. 등장액은 용질의 농도가 동일한 곳, 자, 농도가 동일한 곳. 그 다음에 고장액은 용질의 농도가 훨씬 더 높은 용액 속에 넣었을 때, 자, 요때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큰 차이는 세포 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삼투에 대한 어떤 기계적 저항 능력이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등장 환경, 즉 등장액 속에서는 안이랑 밖이랑 세포질이랑 세포 밖이랑 농도가 같죠. 그러면은 거기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물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되게 균등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물론 삼투에 대해서 어떤 세포 골격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나트륨, 포타슘 펌프라든지 아니면은 뭐 집신벌레 같은 애들은 수축성 액포 이런 걸로 물을 뱉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채널이나 수송체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삼투를 조절하는 단백질들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식물 세포보다는 훨씬 더 약하다 이런 말이에요. 식물 세포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등장액에서는 정상입니다. 동물 세포는 정상인데, 자, 저장액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들이, 자, 쉽게 말해서 적혈구 이런 애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용질의 농도가 작아요. 그렇다면 물은 지금 용질의 농도가 작은 여기 훨씬 더 많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물은 더 진한 여기 세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세포막이 빵빵하게 팽창하다가 결국은 빵 하고 터져버릴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는 용해라고 부릅니다. 자, 반대의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장액이에요. 훨씬 더 바깥이 진합니다. 농도가 진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훨씬 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물이 오히려 이제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물이 없어지니까 부피가 쪼글쪼글쪼글해집니다. 쪼글쪼글쪼글해지면서 시든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자, 하지만 식물세포는 조금 다릅니다. 식물세포는 계속 말하지만 세포벽을 가지고 있죠. 이런 세포벽 안에 세포가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저장액부터 봅시다. 저장액에서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바깥에 물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아까 이때처럼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물이 들어가면은 자, 요 세포질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를 겁니다.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데 자, 얘들은 용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세포벽이 얘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터지는 거를 막아주고 더 이상 물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세포벽이 안쪽으로 다시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바깥으로 터지려는 힘을 막아주게 돼요. 자, 그래서 오히려 저장액에서는 약간 팽팽한 상태로 정상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팽만 상태로 정상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물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 오히려 등장액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 등장액에서는 세포벽이 있는데 얘들이 이렇게 세포벽에 세포질들이 이렇게 그냥 붙어가지고 살짝 처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등장액에서는 물들이 그냥 시들시들해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오히려 요 세포질이 세포벽에 간당간당하게 붙어있는 처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더 진한 데 넣었다 칩시다. 더 진한 데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물들이 완전히 밖으로 다 빠져나가겠죠. 물들이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붙어있던 애들조차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요 세포질이 세포벽에서부터 떨어진 요 상태를 원형질 분리라 불러요. 그래서 원형질 분리 상태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는 각각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에 넣었을 때 그 반응이 다르다. 요거를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가지고 요 촉진 확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촉진 확산은 확산인데 단백질 도움을 받는 수동 수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온 통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온을 수송하는 통로 단백질을 이온 통로 단백질 이렇게 부르고요. K 플러스 채널 단백질인데 이거 아까 앞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포타슘이 있을 때 포타슘 채널 단백질은 포타슘만 선택적으로 통과를 시킬 수 있다. 이유는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운반체 단백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운반체 단백질은 캐리어 프로테인 되어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포도당 운반체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글루티를 의미하는 겁니다. 글루코즈 트랜스포터 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포도당에 특이적이고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1에서 5번까지는 일단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외워두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포도당 운반체지만 꼭 포도당만 운반하는 거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글루티5 즉 5번 같은 경우에는 프룩토즈를 운반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미오이노시톨이라는 물질을 운반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여러 종류가 있다. 그리고 그 특징은 나중에 외워야 된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능동수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촉진 확산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수동수송이었습니다. 요 번호 헷갈리지 마세요. 위에는 수동수송이었고, 자, 요 아래로 능동수송입니다. 자, 능동수송은 수동수송과 다르게 이제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농도를 거슬러가지고, 지금 수동 수송은 농도 차이에 의해가지고 얘들이 보통 움직였죠. 하지만은 농도 차이가 거꾸로 있더라도 오히려 밖으로 퍼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능동 수송, 그다음에 2차 능동 수송, 집단 능동 수송,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집단 능동 수송 같은 경우에는 소낭 형태로 움직이는 거예요. 소낭 형태로 물질들을 안에 태워가지고 밖으로, 자, 이렇게 세포가 있을 때 세포 밖으로 얘들을 움직이는 건데, 물질이 직접 막을 이렇게 통로로 통과하는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막이 합쳐져가지고 아까 몇 번 그렸죠. 이런 식으로 밖으로 퍼지는 거를 집단 수송, 이렇게 불러요. 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안쪽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캠벨에서는 요 1차 능동 수송과 2차 능동 수송까지만 능동 수송으로 구분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송을 시키는 집단 수송은 그냥 집단 수송, 아예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에너지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저는 능동 수송에 포함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1차 능동 수송부터 먼저 좀 살펴봅시다. 1차 능동 수송은 직접적으로 ATP, 즉 직접적인 에너지 단위 화폐를 사용을 하는 수송 방법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 나트륨 포타슘 펌프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의 대부분의 세포에서 다 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이온 펌프에 의해 가지고 막 전이를 유지하는, 막의 전이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펌프입니다. 동물 세포에 잘 발달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수소 펌프 되어 있습니다. 자, 수소 펌프는 말 그대로 수소를 퍼내는 겁니다. 몇 번 봤죠, 사실. 수소를 바깥으로 퍼내가지고 전압을 생성해요. 바깥 위쪽이, 이쪽이 플러스, 안쪽이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전하가 대전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위에 나트륨 포타슘이 동물이었다면은 수소 펌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식물, 균류, 그 외에도 이제 박테리아, 미생물들, 얘들의 주요 펌프입니다. 참고로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요 내막에 막 복합체 1에서 4번까지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1번, 3번, 4번이 이런 수소 펌프 역할을 하게 돼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일단 언급만 또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엽록체, 틸라코이드 막에 잘 발달되어 있겠죠.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그라나가 있고, 이런 그라나들은 틸라코이드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틸라코이드 막에 수소 펌프가 있어가지고 요 바깥쪽을 스트로마라 이렇게 부른다 했죠. 스트로마보다 틸라코이드 안쪽으로 수소를 펌프를 해서 여기가 pH를 더 낮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토콘드리아는 요 바깥쪽으로 수소를 퍼내기 때문에 안쪽에 pH가 더 높고 바깥쪽 pH가 더 낮다. 하지만 여기는 세포질과 유사하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높다. 자, 이렇게 설명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칼슘 펌프 되어 있네요. 자, 칼슘 펌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또 설명을 드렸죠. 얘는 우리 세포질은 칼슘 농도를 세포 외액이나 아니면은 소포체에 비해 가지고 매우 낮게 유지를 하고 있다. 칼슘 농도가 매우 낮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 칼슘 펌프가 칼슘들을 이 알 안쪽으로 계속해서 ATP를 사용해가지고 펌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포질의 칼슘 농도는 낮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능동 수송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번에 2차 능동 수송 한번 또 봅시다. 2차 능동 수송은 자, 공동 수송, 교주마다 조금 단어를 다르게 써요. 혹은 동반 수송, 영어로 하면은 co-transport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의미하는데, 자, 막을 경계로 해가지고요. 자, 막이 있을 때 이렇게 2차 능동 수송 단백질이 있을 때 한쪽은 농도 차이가 나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수소 이온이라 칩시다. 일반적으로 식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수소 펌프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쪽이 바깥이에요. 바깥에 세포 벽 쪽으로 주로 수소 펌프를 퍼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여기 pH가 더 낮게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수소 이온의 농도 기울기 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다른 물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지금 수소는 농도가 이쪽이 바깥쪽이 세포 벽 쪽이 더 높기 때문에 확산을 해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 그냥 얘가 들어오는 힘에 의해 가지고 또 다른 물질을 그냥 하나 더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혹은 바깥으로 퍼내는 겁니다. 요거를 2차 능동 수송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얘는 지금 수소는 이미 여기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밖으로 퍼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에너지를 1차 능동 수송으로 펐습니다. 자, 그리고 요 힘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간접적으로 수소가 다시 들어올 때 또 다른 물질을 운반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능동 수송 이렇게 불러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일단 간접적으로라도 어쨌든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2차 능동 수송은 능동 수송, 즉 에너지를 사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은 동방향 수송,
이렇게 부르고요. 자, 영어로 심포터 이렇게 부릅니다. 표적으로 지금 본 것처럼 설탕하고 수소 얘들을 심포터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 SGLT라는 게 있습니다. 소듐 글루코즈 트랜스포터 약자예요. 즉 나트륨하고 포도당하고 얘들을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역방향 수송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안티포터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심장 근육에서 우리 나트륨하고 칼슘하고 역방향으로 수송하는 나트륨 칼슘 익스체인저 이런 애들이 있고요. 자 아니면은 뭐 신장 같은 데서 콩팥 신장 같은 데서 나트륨하고 수소 이온을 또 반대 방향으로 익스체인저 교환하는 NHE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NHE 나트륨 수소 익스체인저 약자예요. 이런 놈들이 있고 뭐 아니면은 적혈구에서 이제 염소하고 중탄산을 교환하는 애들도 있고요. Gl-랑 HCO3- 이런 애들을 교환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위 벽세포에서 수소 이온하고 포타슘을 서로 교환하는 애들도 있어요. 나중에 다 등장할 애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안티포터라는 말을 안 쓰고 익스체인저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전에 누가 물어보시던데 이거는 별 큰 차이 없어요. 안티포터 이거로 거의 익스체인저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티포터는 지금 이렇게 이제 어떤 구조나 기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보통 안티포터 이렇게 쓰고요. 자, 보통 생리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들이 서로 얘를 바꾼다. 얘를 바꾼다. 이런 식으로 생리학적 교환 기능을 강조할 때는 익스체인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시면요. 보통 절대적이진 않은데 이게 보통 전하가 이렇게 서크로즈 OH가 있죠. 그러면은 약간 마이너스를 띌 겁니다. 아니면은 자, 포도당도 약간 음전하를 띄고 있죠. OH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플러스, 수소 플러스죠. 그래서 서로 전하가 다르면은 보통 심포터. 잘 보시면은 나트륨, 칼슘, 나트륨, 수소, 그다음에 지금 염소, 중탄산 이온, 수소, 포타슘처럼 전하가 같으면은 보통 안티포터 이렇게 또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다 설명한 거예요. 2, 3번은 설탕, 수소, 공동수송, 뭐 포도당, 나트륨, 공동수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설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루코즈, 알파 1사, 프룩토즈, 비환원당이었죠. 자, 이런 거 이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얘들이 일반적으로 이동을 수소 이온과 함께 시키게 됩니다. 아까 바로 위에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당 나트륨 공동수송. 자, 요거는 SGLT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1, 2 두 종류가 있어요. 나중에 이런 거 다 구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장 상피세포에 이런 두 가지 유형의 포도당 운반체가 존재하는데 보통 장 표면을 얘들이 이제 가로질러 가지고 이동할 때 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수송시킬 때 나트륨과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보통 우리 음식물을 먹게 되면요, 이런 나트륨하고 포도당을 같이 흡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음식물에 있던 이런 나트륨 농도가 음식 소장포 강 쪽에 이렇게 강이라거든요. 비어 있는 강, 요 내장 안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쪽으로 나트륨 농도가 음식물과 함께 막 높아지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포도당을 같이 이렇게 흡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세포가 있을 거고요. 이 세포에 이렇게 SGLT가 달려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얘들은. 자, 그 다음 만약에 설사를 하게 되면요. 자, 음식물이 이렇게 지나간다 칩시다. 이게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지나가게 됩니다. 설사 시에는 음식물들이 우리 몸에 설사하는 원인이 보통 미생물 때문인데 나쁜 미생물들이 있으니까 얘들이 장을 점막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빨리 그냥 흘려버려요. 자, 흘려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나트륨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흡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느냐. 물에다가 포도당하고 약간의 소금을 같이 태워가지고 마시게 되죠. 요 세 가지를 같이 넣어야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ORS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포도당과 함께 나트륨이 안쪽으로 SGLT1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러면은 요 이온에 의해 가지고 이제 물도 안쪽으로 같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은 물에 의해 가지고 탈수도 예방할 수 있고 포도당에 의해서 당도 공급할 수 있고 소금에 의해 가지고 전해질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치료법 이름이에요. ORS 자체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설사증에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 깜빡하고 넘어왔는데 하나만 얘기를 더 합시다. 자, 요거는 아까 앞에서 봤던 1차 능동 수송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두 개를 움직이니까 역방향 수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트륨, 포타슘 펌프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렇게 펌프가 있을 때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약간 임의로 그리는 거예요. 나트륨 3개를
받아가지고 밖으로 퍼내게 되고요. 자, 여기에는 또 다른 두 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타슘 같은 경우에는 자, 밖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안쪽으로 퍼내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서로 방향이 반대예요. 자, 그래서 나트륨은 3개가 움직이고 얘가 한번 펌프질 할 때마다 포타슘은 2개가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구조를 2개 그려놨죠. 자, 그래서 방향이 지금 서로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지금 1차 능동 수송이지만은 안티포터다 이렇게 분류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요거를 1차 능동 수송에 쓰는 개념이긴 하지만은 그냥 방향만 기준으로 봤을 때 안티포터냐 물어보면은 이것도 역시 맞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지금 잘 보세요. 플러스 전하가 밖으로 3개가 빠졌고요. 플러스 전하가 안으로 2개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총 움직인 거는 플러스 전하가 토탈 1개가 더 빠져나간 셈입니다. 자, 이온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플러스만 따진 겁니다. 3개 플러스 2개 플러스가 있을 때 2개는 들어왔지만 3개가 빠져나갔으니까 총 1개 플러스가 빠져나간 셈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양전하 자체가 지금 밖으로 더 빠져나간 셈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막전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로 대전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이에 의해 가지고 수치적으로 약 마이너스 50mV에서 거의 200mV, 마이너스 200mV까지 막 전이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이게 세포질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이 또 음전한 이유가 몇 가지 사실 더 있긴 해요. 요런 차이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세포질에는 단백질이나 그 다음에 인산이나 아니면은 핵산 같은 애들 다 마이너스를 띠고 있죠. 자, 단백질 플러스 아니에요 물어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생리적 pH 7.4에서 글루탐산이나 아스파르트산 같은 애들이 COO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단백질들은 음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세포의 막전이는 항상 음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수송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집단 수송은 역시나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송입니다. 그래서 순항을 이용해 가지고 수송을 하게 돼요. 자, 캠벨에서는 능동 수송이랑은 좀 다르게 분류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크게 이제 엑소사이토시스, 엔도사이토시스, 그 다음에 트랜스사이토시스 이렇게 3개로 분류할 수 있고요. 자, 엔도사이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식세포 작용, 음세포 작용, 그 다음에 수용체맥의 세포 내 섭취 작용 이렇게 3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말 그대로예요. 세포 외 배출 작용은 자, 계속 그렸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세포막이 있으면은 소낭이 와가지고 미세 소관을 타고 와가지고 얘들이 여기로 쫙 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붙는 거죠. 붙으면서 세포 바깥으로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그냥 엑소사이토시스 혹은 세포의 배출 작용 이렇게 부릅니다. 주로 분비세포에서 비세포 이런 애들 있죠. 뭐 항체나 아니면은 또 뭐 효소 같은 거, 다른 세포에서는 효소나 아니면은 뭐 호르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분비하게 됩니다. 얘들 정체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이게 신경세포다 이러면은 뭐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거를 분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들이 붙을 때 이제 그냥 탁 가서 착 달라붙는 게 아니고 사실 여기도 또 단백질들이 있어요.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단백질 이름이 스네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스네어 단백질이 꼬여가지고 서로 착 달라붙어요. 이때 융합에 관련하는 단백질 이름이 스네어다. 요것만 일단 알고 있읍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소적으로 인지질들이 이제 재배열되면서 바깥으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거를 세포의 배출 작용, 엑소사이토시스 이렇게 부르고요. 자, 엔도사이토시스는 세포 내 섭취 작용이죠. 그래서 거꾸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질을 빨아들이는 건데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식세포 작용 먼저 돼 있네요. 자, 요거는 영어로 파고사이토시스 이렇게. 그래서 캠벨에는 세포의 먹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엄청 큰 입자나 어떤 세포 전체를 얘가 그냥 통째로 삼켜가지고 형성된 식포가 이제 리소솜이랑 융합해가지고 막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면역세포 중에서 백혈구, 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들은 크기가 좀 커요. 커가지고 자, 어떻게 이렇게 다른 물질이 있으면은 혹은 다른 세포 어떤 터진 잔해물들이 있다 이러면은 백혈구가 와가지고 얘들을 통째로 꼴딱 삼킬 수가 있습니다. 얘들이 이렇게 감싸요. 감싸면서 이렇게 만나겠죠. 그러면은 얘들을 삼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미생물일 수도 있겠죠. 통째로 이렇게 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쪽으로 얘들이 막을 형성하면서 쏙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요 결국 안쪽으로 이렇게 뭐 미생물이나 다른 물질이 있을 거고 소낭막이 형성될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리소좀들이 가가지고 달라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렇게 그 막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이렇게 달라붙을 테니까 이쪽으로 소화 효소들이 막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소화 효소가 여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얘들을 분해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을 식세포 작용 이렇게 부르고요. 뭐 백혈구 아니더라도 어떤 단세포 생물 있죠. 단세포 생물들이 먹이를 먹을 때도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음세포 작용이 있습니다. 자, 음료수 할 때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영어로 피노사이토시스 이렇게 부릅니다. 캠벨에는 세포의 마시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액체나 아니면 녹아 있는 그 작은 물질들을 빨아들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 혈액 속에 이제 액체 성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피노사이토시스 과정을 가지고 빨아들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과정이 이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바깥에 이제 물이 있을 거고 여기 어떤 물질들이 있다 칩시다. 요거를 지금 빨아들이고 싶어요. 자, 빨아들일 때 이렇게 쏙 하면서 이런 함익 구조를 하나 형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들이 이렇게 쏙 하고 빨려 들어오겠죠. 자, 빨려 들어올 때 이런 구조를 형성할 때 이쪽에 이제 단백질들이 작용을 하게 돼요. 단백질들이 이런 함익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위에 본 이런 식세포 작용에는 주로 액틴들이 이런 식으로 액틴들이 재배를 하면서 위족을 형성해가지고 음식물을 집어삼키는 형태이고요. 지금 피노사이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트린이라고 하는 단백질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런 애들이 코팅되면서 이렇게 쭉 빨아들이는 형태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수용체 매개 세포 내 섭취 작용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영어로 어렵긴 한데 리셉터 미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라고 봅니다. 리셉터 미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영어를 계속 적어드리는 이유는 한글은 교재나 교수님들마다 다르게 적어서 그래요. 요거는 말 그대로 수용체를 매개로 해가지고 세포 내로 섭취하는 작용입니다. 즉 비슷해요. 요거랑 거의 비슷한데 지금 피노사이토시스랑 거의 비슷한데 얘들은 차이가 있다면은 자, 이렇게 세포막에 수용체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수용체가 달려 있어 가지고 여기에 특이한 이제 기질이 수용체에 이렇게 달라붙을 경우에 얘들도 클라트린 복합체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쏙 안쪽으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뭔지 아셨죠? 그래서 내부로 이렇게 쏙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게 콜레스테롤 섭취가 있어요. 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용성입니다. 혈관에 혼자서 단독으로 돌아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뭐 VLDL, HDL, LDL 이런 이름으로 지 단백질들이 운반체로 콜레스테롤을 실어가지고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는 뭐 인지질들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외부 내부로 나뉘게 되는데 외부는 인지질, 그 다음에 어떤 아포지 단백질들, 그 다음에 어떤 콜레스테롤들 이런 것들이 막 끼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안쪽 같은 경우 중심에는 이제 중성지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콜레스테롤 에스터 이런 애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안 해도 돼요. 그런 애들이 하여튼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시게 되고 콜레스테롤 운반체는 얘들이다 이 정도만 일단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LDL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LDL이 이 LDL 수용체에 붙어야 돼요. 붙으면은 세포 내 섭취 작용으로 세포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환자다. 자, 이런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런 LDL 수용체 단백질들이 결함이 있거나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들을 지금 결합해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쏙 빨아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LDL들이 계속 떠다니겠죠. 그러면서 혈중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되면은 어떤 지질 침전물들이 이렇게 혈관에 막 붙어가지고 동맥경화를 초기에 일으키기도 하고 뭐 심해지면은 이제 심장이 막히거나 심장 혈관이 막히거나 뇌졸중 같은 질환으로 발달할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 트랜스사이토시스 또 보도록 합시다. 자, 트랜스사이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안쪽으로 얘들이 지금 질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반대편으로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요거를 트랜스사이토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방향성이 있는 세포에서 이렇게 흡입된 어떤 수용체에 해가지고 흡입된 물질들이 세포 내부를 가로질러 가지고 막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어린 갓난아기들 있죠. 갓난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요, 이 모유 속에는
이뮤노글로불린 A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IgA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항체예요. 항체. 우리 계속 그려왔던 항체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일항체에 IgA라고 하는 항체가 있는데 이게 모유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아기가 모유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장에서 얘들이 이 상태 그대로 그냥 들어왔다가 소화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가지고 혈관으로 가가지고 얘들이 그대로 엄마의 항체가 면역 작용을 도와주는 거죠. 혹은 태반에서 이제 엄마의 IgG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자, 뭐 비슷해요. 얘는 그냥 이렇게 하나의 이뮤노글로불린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엄마 모체 수용체에 붙어가지고 반대쪽으로 아기 쪽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트랜스페린 이런 놈도 있습니다. 철 운반 단백질인 트랜스페린 이런 애들도 트랜스사이토시스로 철을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이렇게 집단 수송은 엑소사이토시스, 엔도사이토시스, 트랜스사이토시스 세 가지로 나뉘고, 엑소사이토시스는 배출하는 거, 엑소가 바깥, 엔도가 안쪽이라는 뜻이죠. 엔도사이토시스는 안쪽으로 빨아들이는 거. 그런데 그 종류는 파고사이토시스, 피노사이토시스, 그리고 리셉터 미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 세 종류가 있었고, 트랜스사이토시스는 가로질러 가지고 쭉 가는 거, 얘들을 의미했습니다.